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세계 농업 체계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세계 농업 체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올 우리나라 농업 지역은, 얘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사실 이제 그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에 이제 참고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3, 4월 달에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좀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세계 농업 체계하고, 그 다음에 세계 농업 지역,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세계 농업 체계를 좀 보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뭐 휘틀지의 분류 기준, 그래서 농업체계 분류 기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하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잘 보시면 뭐가 이제 그 보이시냐면 그 농업 체계를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 놓는데, 그 구분이 된 기준을 보면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그래서 집약도를 가지고 여기 이제 그 휘틀지, 그래서 일단 그 구분된 기준을 보면 이게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그러니까 집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좀 해놨고, 그래서 뭐 집약적인 미장 농업이냐, 뭐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완전 자급적이냐 완전 상업적이냐, 그래서 상업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물의 전문성, 그래서 가축이냐 작물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전문성.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좋은데 하나 더 이제 거기서 추가를 해야 될 건, 이 집약도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집약적이냐 아니면 뭐 조방적이냐,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상업성과 관련된 거는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물이냐 가축이냐, 얘는 작물이냐 가축이냐, 요걸 이제 보는 거고, 작물의 전문성은 상업성은 이제 상업적이냐 상업적이냐 자급적이냐, 상업적이냐 아니면 자급적이냐, 얘는 이제 작물이냐 아니면 가축이냐,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거기에 뭐 유목이냐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곡물농업 뭐 미장농업 뭐 유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유목과 관련돼서는 여기 하나 더 이제 이동성,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까지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13개의 농업을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그 현대 농업지역 분류, 세계 농업지역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현대 농업 지역을 분류하는데, 자, 앞에서 이제 본 거는 전통적으로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고, 지금 요거는 지금 지금은 농업 지역을 뭘로 이제 구분을 하느냐, 그 기준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하나는 근대화 수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작물의 전문화, 그러니까 곡물 위주냐 가축 위주냐, 아니면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최근에 농업지역의 분류 기준이다.
그래서 근대화 수준이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근대화 수준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낮고 근대화 수준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다. 이렇게 살짝 좀 수정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제대로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화면에는 그게 이제 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근대화 수준이 높은 거는 뭐 제식농업, 원예농업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식농업 플랜테이션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대화 수준이 이제 낮은 거는 주로 이제 곡물 그 다음에 유목 그 다음에 뭐 자급적인 작물과 가축 그리고 그 중간에 되는 게 이제 뭐 혼합농업, 방목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근대화 수준과 작물의 전문화를 가지고 최근에 농업 체계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세 개의 농업 지역인데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자, 개념이 없이 얘를 보면은 그냥 이거구나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지금 최근에 세계 농업 지역에서의 포인트는 상업적 농업의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상업적 밀이 어디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들 그리고 프레리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뭐 이런 정도가 상업적 밀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위치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원예 지중해식 농업 얘도 이제 상업적인 농업에 이제 해당이 된다. 상업적인 농업. 그 다음에 상업적 혼합 유축 낙농 얘는 기업적 방목, 상업적 방목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 중부하고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혼합농업지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방목,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출제가 한번 이제 됐었으니까 여기 뭐 브라질 동부 해안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방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호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 그리고 미국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데가 언제 어떤 데냐면 공통적으로 어떤 데냐면 상업적 목축이나 상업적 곡물을 하는 그런 지역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출제한 부분들을 가만히 잘 보면 다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세계의 농업 지역 파트를 보실 때는 상업적 농업이 어디에서 농목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포인트가 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지역들도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런 지역들도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대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튀넨이 어느 정도 이제 쭉 튀넨의 이론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을 구분하는 거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뭐
논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작 양식. 그러니까 얘는 지형 조건을 고려한 거고, 얘는 기후 조건을 고려했다. 요런 파트만 좀 보고, 요 파트만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쭉 다 이제 넘어가고, 뭐 한국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쭉 넘어가고, 3, 4월 달에 우리나라의 농업 지역은 3, 4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농업 지역 파트인데, 이 세계 농업 지역도 한 10개인가 11개 카테고리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놨고,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해연안,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지중해, 앵글로, 그 다음에 라틴, 호주, 그 외 지역,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계의 농업 지역이 다분히 이제 세계지리와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교과서가 이제 개정이 되고 2015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국지적이고 좀 지역적인 지역지리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깊게 안 다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할 때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왜 쌀하고 밀 이런 거를 다뤄야 되냐, 여기에서 전공에서 왜 다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것들을 안 다루고 이제 넘어가면 교과서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실 거면 이런 지역적인 파트도 다분히 이제 다뤄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지리, 한국지리 내용인데 이걸 왜 이제 전공에서 다뤄? 이 차원으로 이제 보시지 마시고, 교과서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개정된 부분이 지역적 파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번부터는 이거를 참 다뤄야 되겠구나, 이 차원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깊게는 안 다루고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가볍게 이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몬순 아시아 지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쌀하고 밀의 생산지가 이제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쌀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쌀이 농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쌀은 주로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기후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옥수수나 이제 밀에 비해서는 기후 적응력이 이제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온이 높고 강수가 많아야지만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쌀이다. 쌀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재배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다 속해 있다.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재배 지역을 보면 중국의 화중, 화남, 그리고 인도, 그리고 삼각주 지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하고 미시시피강 하류, 이런 지역에 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 여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뭐 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소수고 작물 생산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이제 무시되고 있는 거고, 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재배 지역은 주요 재배 지역입니다. 주요 재배 지역.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 지대에 주로 이제 속하고, 그래야 이제 이거하고 맞으니까. 이거하고 맞으니까. 그리고 인구 부양력이 높다. 인구 부양력이 높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구 부양량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국제 이동량은 적다. 왜냐하면 생산지하고 소비지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지하고 소비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은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국, 인도 플러스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태국,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쌀이라는 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도 연결을 좀 시키시면 되냐면, 쌀이라는, 그러니까 작물, 이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쌀이라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 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작물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작물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보면 뭐 쌀의 생산과 수출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통계 지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통계 지도의 제목은 뭐 다들 아시니까 뭐 유선도입니다. 근데 이 유선도는 뭐 양과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유선도가 나왔을 때 이 유선도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알려면 출발점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보면 얘가 쌀인지 밀인지 옥수수인지 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부분에서 대부분 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도 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주로 얘는 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여기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이 섬에도 있고, 그러니까 쌀 생산지가, 그리고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 자,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쌀의 품종도 미친 척하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는 좀 찰기가 있는 거고, 얘는 찰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찰기가 있는 요 종이 이제 나오고, 이거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나타나는 찰기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얘네들 젓가락으로 이제 탁 보면 쌀이 후두둑 이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자포니카종, 얘가 인디카종. 요것도 이제 미친 척하고 나오면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교과서에 들어있는 자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17년 자료니까. 그래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는 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수출 인도,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데가 이제 쌀 수출이 이제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최근 이제 식량 자원이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에는 냉량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기후의 적응력이 쌀보다는 높은 편이다. 물론 기후의 적응력 측면을 따지면 옥수수가 제일 높고, 쌀하고 밀만 따지면 밀이 기후의 적응력이 크다. 그러니까 약간 서늘해도 자라고, 약간 건조해도 자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내한성 그리고 내건성 작물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재배를 하느냐, 이런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데, 이거를 카테고리를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딱 나누면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눌 수 있다. 밀을. 신대륙은 주로 기업적 농업. 그러니까 얘는 대규모로 한다는 뜻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제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업적은 크게 이제 대규모로 한다는 뜻이고, 얘랑 좀 비슷한 말이지만, 상업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업적이란 말은 대규모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상업적이다. 상업적. 참고로 이제 좀 말씀드렸고, 프레리, 팜바스, 머리 달린 것 주로 이제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도, 중국, 구대륙에서는 자급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제 이동량이 많다. 왜냐하면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니까. 특히 이제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그래서 이거는 수확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쌀처럼 중국, 인도가 1, 2등이고 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얘는 쌀하고 밀을 이렇게 좀 비교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유선도로 나타난 건데, 유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출발점. 그래서 이렇게 프렐이나 팜파스, 그 다음에 머리 달린 강,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푸스타 같은 이런 지역도 있고, 중국 화중이나 화북 지역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2017년도 이제 자료니까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가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제 빠지고 러시아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갔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뭐 이런 데가 원래 이제 강국이었던 데가 이제 들어가고, 특히 이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조금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얘는 나머지는 다 북반구인데 얘만 혼자 남반구에 이제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 차이를 노려서 이동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중국의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하나는 연 강수량이 500ml인 지역, 그리고 연 강수량이 800ml인 이런 지역. 그래서 연 강수량이 500ml인 이런 지역을 대싱안린선,
대싱안링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800mm 같은 경우는 친링 화이어. 화이어 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얘네가 연강수 500mm인 선, 대싱안인 선을 가지고 얘가 뭐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비농업지역이냐 아니면 농업지역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친링화이어선 연강수 800mm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 쌀이냐 아니냐 밀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논이냐 밭이냐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논농사냐 밭농사냐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농업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비농업지역이다. 물론 뭐 관계농업이나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강수 800mm 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밭농사, 그리고 여기가 논농사,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니까 이런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 및 남부아시아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쌀농사, 밀농사, 쌀농사, 밀농사, 이게 가장 큰 틀이다. 쌀농사, 밀농사가 가장 큰 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쌀, 이 부분이 주로 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차. 중국, 인도,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벼농사 중심이다, 플랜테이션 하고 있다, 뭐 이제 자급적인 농업도 있고 이제 상업적인 농업,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걸 목적으로 한 그런 이제 농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쌀하고 밀하고 이제 앞에 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얘도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농업이다. 물론 거기 보면 지중해식 농업도 있고 플랜테이션도 있고 화전, 뭐 유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농업. 관계농업. 그래서 이 관계농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주변에 높은 산지, 그러니까 융빙수가 건조 지역을 지나서 해안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이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관계 농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증발을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지표로 흐르면 얘가 다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한다.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한다. 물론 이것도 3, 4월 가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유목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요거 이제 이렇게 주변 산지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지하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각종 용수로도 이용한다. 그래서 이 그 구를 이제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 실제로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 관계농업을 하고 있다. 관계농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어디냐, 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유목 같은 경우에는 사막 주변의 스텝 지역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목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유목은 이제 수평적인 이동을 이제 하는 거고 이목은 수직적인 이동을 하는 거고 수평적인 이동은 이렇게 수직적인 이동은 이렇게. 그러면 유목하고 이목을 보면 뭐가 이제 좀 차이가 나냐면 얘는 수평적 이동을 하고 얘는 수직적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서 딱 끝내시면 안 되고 얘가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유목이건 이목이건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그 이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풀을 찾아서 풀 찾아서 이동. 근데 실제로 얘가 기출이 되면 풀 찾아서 이동 이렇게 이제 적는 것보다는 강수가 내리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열대 수렴대 이동, 그 다음에 각종 국지풍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받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중해 지역이니까 여름에는 이제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수분. 그러니까 여름에는 위로 가고 겨울에는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서유 유럽하고 북서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농업 지역이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 일단 유럽의 북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낙농업, 뭐 혼합 농업도 이제 일부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요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식 농업, 그리고 이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 농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어 있다. 크게 이제 요 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목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농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산림 지역인데 농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농업을 하는 그 작물이 대부분 냉량성 작물 위주로. 그래서 뭐 이제 감자, 호밀, 보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 자, 이 이목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럼 그 풀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강수가 있다 없다 그 차이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산지로 가고 겨울에는 평지로 가고, 여름에는 여기에 이제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겨울에는 수변하니까 평지로 내려와서 목축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수목농업과 관련된 거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그 지중해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해식 농업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상업적 농업으로 특화되었다. 그래서 이목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상업적인 농업으로 바뀌었다. 포도 올리브와 같이. 그 다음에 뭐 관계농업도 이제 하고 있다.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국의 농업 지역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국의 농업 지역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것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시면 되게 이제 좋은데 5대5 연안을 끼고 낙농업 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옥수수지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목화, 가운데는 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방목, 방목, 그 다음에 지중해식 농업과 근교, 아열대 작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소들을 다 이제 뛰어놀게 만들고, 어느 정도 크면은 얘가 이제 옥수지대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그 여기에서 이제 살을 뒤룩뒤룩 삐어서 이제 비육장에서 살을 이제 이렇게 찌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카고로 데려가고, 여기서 도축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됐다. 그 다음에 뭐 농가당 경지 규모는 평균 174헥타르 정도 된다. 기업적 농업이 나타났다. 과학적 농업을 하고 있다. 적지적작의 형태가 나타난다. 뭐. 그래서 얘는 이제 남부 목화 지역에서 흑인 노동력을 이용한 목화 재배, 흑인 노동력을 이용한 목화 재배. 자, 그 다음에 뭐 프레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밀농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고 다 기계 내지는 뭐 헬기 이런 것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대농장 시스템,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 그러니까 특히 브라질의 이제 파젠다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브라질 파젠다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이션 작물인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대토지 소유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파젠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출자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뭐 안데스 지역이나 아르헨티나 지역 같은 경우는 하시엔다나 에스탄시아와 같은 대농장이 이제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에선 주로 이제 플랜테이션 작물을 하고 있고, 커피와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농업과 관련된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도 출제가 한번 됐었던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지중해식 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밀농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자가 이제 됐었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요거 농업 처음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농업은 항상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후 때문에 농업의 특성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각종 자원들이, 식량 자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거나, 상업적이냐, 이제 작업적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팜파스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방목. 요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방목.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목양, 모구, 그 다음에 밀농사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그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 뭐 태평양제도 이렇게 해놨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장 대표적이고 세계 유수의 목축 지역에 해당한다. 목양과 모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목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찬정 개발 때문에 이제 목양 지역이 확대가 되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모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의 사바나 지역에서 하고 있다. 여기 이제 모구 사바나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뜻하고 비가 많은 서해안, 그리고
양은 비가 적은 동해안을 주로 이제 사육한다. 요것도 기준을 놓고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기준이라고 이제 본다면 요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바람은 우리가 이제 편서풍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다고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습기를 이제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이 산에 부딪히면 이쪽은 다우 지역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뿌리고 이제 넘어가면 반대쪽은 소우 지역에 속한다. 그럼 이 다우 지역에서 대부분 소를 키우고 소우지 지역에서 대부분 양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건조 지역에서는 목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변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구를 키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소와 양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양은 털하고 고기 중에 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수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 하는 거고 소는 털하고 고기 중에 고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는 맞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수변한 지역에서 키운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팜파스 지역에서도 수빈 팜파스, 건조 팜파스. 수빈 팜파스 지역에서는 주로 모구, 건조 팜파스 지역에서는 주로 목이야. 뭐 둘 다 이제 밀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 중심의 농업이다.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수확기가 북반구와 달라서 수출에 유리하다. 수출에 이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양은 이제 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농업 입지론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농업 입지론과 관련된 내용을 쭉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튀넨의 농업 입지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전제 조건 그리고 지금은 상업적 농업이다. 그리고 그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 6개 동식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각 지역에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시는 게 이 농업 입지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 다뤘던 내용은 앞으로도 안 다루는 게 아니라 3, 4월 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최근의 자료로 그렇게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한다고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시고 3, 4월 달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업 입지론부터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그렇게 쭉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